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혈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실전적으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몸을 관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통해서 동맥이 경화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자연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걸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고 혈압이 높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거랑 똑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대에 뇌졸중이 올 확률과 60대, 70대가 넘어가면서 뇌졸중이 생길 확률은 훨씬 더 높죠.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라는 게,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뇌졸중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더라도 건강한 혈관을 갖고서 여러분이 그런 병이 생기지 않는 몸에 어떤 관리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마치 혈압이 높아도 내 나이가 높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실전적인 어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체중 관리하고 함께 운동을 예를 들 건데요. 체중을 비유를 들게요. 만약에 50kg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몸 관리 못해서 복부 지방이 나오면서 55kg가 됐다. 그럼 5kg가 늘었잖아요. 그럼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비유를 들 때 혈관은 도로로 얘기했고 세포는 각각의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택배를 배달을 할 때 어떤 기사가 있는데, 하루 동안 배달해야 되는 집을 100개라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하루 동안에 배달을 하는데 갑자기 로딩이 늘어나 가지고 하루에 한 120군데를 돌아야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힘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예요. 체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어떤 조직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 조직에 대한 블러드 서플라이가 또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압을 올려서 이걸 공급하려는 어떤 기전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만 생각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수록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하게 노력하는 것 자체도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나이가 이미 다 들어서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의 그 체중을 급격하게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하더라도 아주 슬로우하게 천천히 하시면서 해독 관리하고 함께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몸 관리를 하시면서 그 조절을 해야지, 급격하게 자기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갑자기 하시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일단은 그 개념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통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와도 제가 운동을 시킨다고 말씀드렸고, 혈압이 떨어진 분이 오더라도 제가 운동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의 의미는 근육을 사용해서 피가 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운동은 둘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고혈압 환자가 왔을 때 적정한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들을 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에는 이제 혈관이 손상을 입어서 그 손상에 의해서 경화가 되고 두꺼워지고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혈압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은 실제 혈관을 손상을 주는 원인인자가 아니고 결과인 거예요. 혈관이 손상을 입어서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생기는 결과물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원인인자인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화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잡는다면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 옛날 유튜브 강의에서도 호모시스테인을 찾으면 되게 많은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일단 결론만 얘기해서는, 호모시스테인이 중간 대사물로 우리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니면은 얘가 혈관벽을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혈관벽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라는 게 대표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B6, B9, B12, 그다음에 아연, 그다음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멀티비타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잘 드시면 좋겠고, 전에 제가 비타민 유전자 스닙스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리 그런 영양제를 잘 챙겨 먹더라도 내 몸에서 얘를 활성형으로 바꾸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 효과를 못 보시기 때문에, 그것도 꼭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그에 맞는 비타민 서플라이 받으시는 게 이 모든 거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천하는 영양제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뭐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메가3고요. 오메가3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직접적으로 얘가 뭐 혈압을 낮추고 이런 기전은 없을 것 같은데, 기전적으로 봤을 때 혈관에 손상을 입었을 때 혈관 손상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로서 오메가3가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영양제가 비타민 K2죠. 혈관이 경화된다는 얘기는 딱딱한 게 뭔가 쌓였다는 얘기인데, 그게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혈관 내벽에 칼슘이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빼내서 이 칼슘을 뼈에다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비타민 K2는 정말로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는 혈관을 좀 확장시켜 준다는 개념에서, 혈관이 너무 쪼그라들면은 피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관을 좀 확장시켜서 피순환을 좋게 만든다는 개념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해서 NO를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바로 아르기닌이에요. 그래서 아르기닌이 좀 들어있는 영양소를 먹어주면은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식단에는 이제 비트가 들어가겠죠. 비트를 드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영양소 관리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혈당 관리예요. 혈압인데 갑자기 혈당 얘기하냐? 실제로 피를 돌린다고 생각한다면은 피가 깨끗하고 맑아야지 피가 잘 돌 거 아니에요. 근데 혈당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끈적거리는 당이다 보니까 혈당이 올라갈수록 피는 탁해질 수밖에 없고 잘 안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쉬운 얘기죠.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것 중에서 당에 관련된 영상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찾아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글라이코칼릭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혈관벽에 눈으로 봤을 땐 전혀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혈관 내벽에 아주 실타래처럼 되게 많은 성분들이 벽을 싸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을수록 혈관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혈당이 올라갈수록 얘가 사라지는 걸 보여드리는 제가 슬라이드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혈당 관리를 최대한도로 낮추는 게 결국에는 혈압을 낮추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당뇨 때문이 아니라 뭐든지 혈액에 돌아다니는 당의 성분들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혈관 건강에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서 도와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병원에서 도와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제가 예전에 올렸던 혈관 청소 킬레이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는 양리 기전상 이걸 이제 수액으로 맞게 되면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혈관 벽에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킬레이션 치료를 받는 분들의 특징이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받고 나면 혈압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당연하겠죠. 혈관 자체가 부드러워지고 플렉서블해지기 때문에 심장에서 짜주는 힘에 의해서 피가 도는 게 잘 돌다 보니까 압이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크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실천에 옮기시면서,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무조건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혈압도 역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뇌졸중 안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기전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시리얼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의 손상에 의해서 혈관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압이 안 통하니까 이쪽에서 딱 짜줬을 때 피가 이쪽으로 다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걸 전달시키기 위해서 압을 올리겠죠. 그게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아니면 이제 얘가 터지기 전에 이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져서 막히는 게 뇌경색이 될 거고요. 이 좁아지기 전에, 완전히 다 막히기 전에 이쪽에서 압력을 너무 세게 뿜어주다 보니까 이쪽이 정체되는 곳은 너무 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풍선으로 따지면 풍선이 이쪽에 푹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혈관이 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색과 뇌출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숫자를 보니까 뇌경색이 한 85%를 차지하고 뇌출혈이 한 15% 정도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게 뇌출혈이다 보니까 당연히 뇌출혈이 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생명의 위협과 이걸 다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혈압약을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얘기하실 거고요. 근데 뇌경색을 경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혈압약을 먹었기 때문에 뇌경색이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혈관이 안 좋아서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경색이 오는 거에 대해서 크레임을 걸 수가 없죠. 그냥 당연히 올 게 왔다, 당신은 혈압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병원에다가 크레임 걸 수가 없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왔을 때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 또는
모든 혈압이 높은 환자들한테 혈압약을 주는 것들이 당연시 되게끔 그냥 교육을 받고 나와서 약을 주는 거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또는 크레임을 받을 것들을 감내해 가면서 약을 안 쓰려고 하는 의사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모든 것들 다 아울러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댓글에다가 보면은 자기는 뇌출혈을 경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혈압약을 안 먹고 만약에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의 약을 복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내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혈압이 높은데도 참고 지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어떻게든지 혈압약을 끊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아무 노력도 필요 없고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혈압이 높은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